안녕하세요. 조승현 작가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의 주제는 영국 역사에 입덕하게 만드는 영드 소개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라스트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체로 우리가 영국 하면은 네 가지 시대가 강한 인상을 주죠. 첫 번째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성 하나가 외롭게 서 있고 그 옆에서 철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칼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세 영국의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마 딱 붙는 바지를 입은 극단의 광대들이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국의 모습일 거예요. 그 다음은 아마 멋진 마차를 타고 여왕님이 버킹엄 궁전을 향해서 빨간 옷을 입은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 대영 제국 시대의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까만 옷을 입은 신사들이 시가를 물고 터프한 표정으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의 영국 신사도의 모습도 떠올릴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시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렴풋이 알고 정확하게 모르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대체로 첫 번째 시대, 바로 중세기죠. 그런데 중세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국의 이름도 너무 많고 인물도 너무 많고 족보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거 이해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영국 중세기에 대해서 쉽게 입문하려면 사실 드라마를 통해서 그 여러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얼굴이 하나씩 붙어 있고 그 스토리를 드라마 줄거리로 이해하면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라스트 킹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영국의 초기 중세 시대에 우리가 발을 하나 들여놓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라고 생각돼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 중세기는 여러 왕국이 영국이란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국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아직 영국이란 나라가 없이 수많은 왕국들이 미래 영국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400년대에 지금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서 로마 제국의 군대가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앵글로 삭슨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부족들의 그룹이 독일 쪽에서 배를 타고 넘어와서 많은 작은 왕국을 세워요. 웨섹스, 수섹스, 머시아, 켄트, 이런 왕국들이 그런 왕국들이에요.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고요? 이런 왕국의 이름들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이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딱 3개의 왕국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영국을 통일하게 되는 왕국, 웨섹스라는 왕국이 모든 다른 앵글로색슨 왕국이 망하고 웨섹스만 남게 됐기 때문에 라스트 킹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상당히 강력했지만 이 드라마의 시즌 1에서 망하는 멀시아라는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 우트레드의 원래 고향인 노스엄브리아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도 첫 번째 시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왕국들이 속속들이 망하고 있느냐? 자기네끼리 이 왕국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 안개를 뚫고 배가 몇 척 나타납니다. 바로 북유럽에서 영국을 침공해온 바이킹의 무적 함대죠. 이 함대에서 이제 바이킹들이 내려서 영국을 침공하기 시작하는데 앵글로색슨 왕들은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돈을 줘가지고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이들한테 주는 돈을 갖다가 데인 골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들은 돈을 갖다가 뜯다가 잠깐만,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주는 걸 보면 얘네가 군사력이 약한 거 아니야? 그냥 땅 전체를 뺏어볼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서 이 앵글로색슨 왕국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가고 있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오프닝의 시대예요. 실제로 이 드라마를 보면은 맨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 주인공 우트레드가 아까 말씀드린 세 왕국 중에 하나인 노스엄브리아라는 왕국의 귀족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바이킹과 싸우러 나가가지고 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촌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어서 이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를 바이킹들한테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바이킹들의 세력이 점점 세지고 이 북쪽은 바이킹 땅이 되고 남쪽은 앵글로색슨의 땅이었던 영국이 양분화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북쪽에 바이킹들이 차지했던 땅은 데인로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북영국과 남영국 사이의 지역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굿모닝 팝스 진행할 때도 피러라고 영국 문화 소개하는 분은 남영국 분이고요. 그 다음에 벤이라고 락 소개하시는 분은 북영국 분이에요.
두 명이 만나면은 아직도 남영국 애들은 약해 빠졌어, 북영국 사람들은 거칠어,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는데요. 이것이 그때 생긴 문화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 원래 조상이 같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예요. 둘 다 게르만족이라고 불리는 북방 민족의 계열이고요. 언어도 사실 둘이 만나면 좀 다르긴 한데 소통은 가능할 정도로 유사한 두 민족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은 앵글로색슨족들은 조금 더 일찍 영국에 왔다는 거죠. 영국은 옛날에 로마 제국의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와서 라틴어도 배우고 카톨릭이라는 새로운 종교도 받아들이고 책도 읽고 목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킹들은 이 북유럽에 있는 굉장히 춥고 삭막한 곳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훨씬 더 터프하고 거칠고 자연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종교도 옛날 게르만족들이 섬기던 토르, 오딘, 프레가 이런 신들을 갖다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이킹들이 영국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문화적 이질감이 생기게 되고 둘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웨섹스의 왕인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대인골드를 주는 것을 그만하고 바이킹과 맞서 싸우면서 이 두 개의 문화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융화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 알프레드를 갖다 알프레드 the Great, 위대한 알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 위대한 알프레드를 갖다가 우트레드라고 하는 평민의 입장에서 봤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특징이에요. 이 우트레드는 바이킹들한테 팔려가가지고 그들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줄은 앵글로색슨이지만 종교와 풍습은 바이킹입니다. 바로 경계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 두 문화가 섞여서 나타난 미래 영국인들의 과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프레드를 쳐다보는 어떤 객관성이 또 이 드라마의 매력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감독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들이 조금 더 일찍 영국에 와가지고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잘난 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영화에 보면 야만이냐고 무시합니다. 조금 먼저 발전했다, 늦게 발전했다 차이로.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길게 보면은 이 두 민족이 다시 섞여가지고 영국인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나, 너는 너 라고 얘기하면서 너네는 나의 적이야, 난 너네가 싫어, 미워라고 얘기하는 것이 긴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얼마나 의미 없는 싸움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트레드라는 인물, 양쪽을 다 볼 줄 아는 인물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티격태격 다투는 두 민족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갖다가 얘기해주는 드라마라고도 생각해요. 꼭 과거에 대한 드라마뿐이 아니라 오늘날 브렉짓, 스코틀랜드 독립 분리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만든 드라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라스트 킹덤을 통해서 영국 중세 초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가 딱 생기면 굉장히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 드라마 강추드리고요. 특히 넷플릭스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추드립니다. 또 제가 역사 덕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인문학과 역사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추천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소개해주는 드라마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마이클 헐스트 3부작의 마지막 편이죠. The Vikings의 역사 해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킹은 사실 바이킹들 스스로가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침략을 당한 나라 사람들이 이 스칸디나비아 근방 어디선가부터 배를 타고 와서 갑자기 무역을 하자고 그러거나 땅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노략질을 하는 바닷사람들을 그냥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이킹 하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죠.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둥그런 방패를 든 채 도끼를 휘두르면서 마을을 노략질하는 이미지가 아마 연상되실 겁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바이킹들의 행적을 기록한 8세기, 9세기, 10세기의 역사 기록가들은 대부분 직업이 신부님 또는 수도승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멸망한 후 중부와 남부 유럽에 정착한 민족들은 대부분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긴 했으나 수동원이나 성당은 잘 안 쳐들어갔어요. 그에 비해서 바이킹들은 자기네들의 토속신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금으로 된 십자가나 금은보화 장식을 한 성당이나 수동원을 굉장히 좋은 약탈의 타겟으로 봤고
신부님이나 수도승도 거침없이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부님이나 수도승들의 입장에선 그들을 악마의 화신처럼 묘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이 바이킹들이 유럽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바이킹들이 8세기 정도부터 영국과 프랑스 해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 9세기 되면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막 300척, 400척의 배에 전사들이 꽉 찬 상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바이킹 집단 중에 한 무리는 잉글랜드의 북쪽에 있는 요크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세력을 확장해서 일종의 왕국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점핑 모드로 해가지고 아일랜드 북쪽을 찍고 아이슬란드, 그린랜드까지 해상망을 연결해서 원래 독립적인 문화권이던 발트해 유역과 북해 연안을 갖다가 하나의 무역망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바이킹 중에서 가장 역사 속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을 한 명 골라라 그러면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에 나오는 롤로라는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롤로는 프랑스를 약탈하러 갔다가 프랑스 왕한테 제안을 받게 됩니다. 거꾸로. 프랑스 왕이 내가 너한테 땅을 떼줄 테니까 너는 프랑스 왕의 신하로서 다른 바이킹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나라다 라고 해서 노르망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은 바이킹들이 파리에 쳐들어갔을 때 롤로라는 사람은 라긴 헤루스라는 사람의 오른팔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라긴 헤루스라는 사람이 노르웨이의 전설에 나오는 라그나르랑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는 발상에서 이 드라마에서는 롤로와 라그나르가 친형제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어쨌든 롤로가 노르망디를 차지한 다음에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노르망디공 정복자 윌리엄이고, 정복자 윌리엄이 나중에 영국 왕위에 앉게 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영국 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국 왕의 시조는 바이킹인 롤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롤로의 후손 중에 루지에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까지 흘러 들어가서 시칠리아의 섬에 살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을 정복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루지에로 1세 후계자인 루지에로 2세는 유럽보다 훨씬 문명의 수준이 높았던 이슬람 문명의 혜택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시 유럽인들이 맛을 알지 못하던 살구나 레몬 같은 과일의 맛을 유럽 귀족들한테 소개한다든지, 아니면은 발전된 동방의 럭셔리 물품을 갖다가 유럽 사람들한테 선물로 준다든지 하면서 동방과 서방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루제로 2세가 살던 궁전이 있었던 시칠리아의 코르푸라는 동네에는 아직도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은 이슬람적, 동로마적, 북유럽적 건축 요소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성당으로 오늘날까지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죠.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가면은 꼭 한번 들르시기 바랍니다. 또 바이킹들의 일부는 발트해를 통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동로마 제국으로 가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신복으로 바디가드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용병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노예 납품업으로 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바이킹들을 루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름이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 역사가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바이킹들이 러시아 왕조의 선조라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그 러시아와 그 루스는 다른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유럽인들한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바이킹의 역사가 아직도 현대 유럽인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깊은 감정적인 파워가 있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 마이클 헐스트의 더 바이킹스를 보면은 바이킹들의 문화적 요소를 갖다가 재미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몇 가지를 볼게요. 일단 바이킹들의 정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띵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일종의 의회예요.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싸우지 않고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표결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임입니다. 오늘날까지 영어로 it's something, it's nothing 하는 표현 자체가 그게 thing으로 갈 정도의 중대한 문제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쓰던 용어였고, 오늘날까지 thing을 그냥 무엇, 물건으로 쓰는 그 단어가 이 thing, 그 바이킹들의 의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언어학자들도 있습니다. 역사가 마이클 파이에 의하면은 북해가 어떻게 우리를 오늘의 우리로 만들었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영국에서 의회 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영국의 왕이 바이킹 핏줄을 물려받았고 thing이라는 걸 존중하면서 통치하던 문화를 영국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 의회 정치에서 미국의 삼권 분리가 나오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지금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바이킹 문화의 후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바이킹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이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이라는 건 뭐였냐면 공정한 결투에 의한 재판이었어요. 이 드라마에 보면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이 3개의 방패가 주어집니다. 3개의 방패가 다 깨지고 나면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 되고 방패를 먼저 깨트린 사람이 승소한 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바이킹들은 강력한 왕이나 추장이 네가 옳고 네가 글러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긴 하지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영국의 법체제인 배심원에 의한 재판과 행정권과 분리된 사법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마이클 파이라는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내 씨족이 모욕을 당했을 때 복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복수의 의무 때문에 바이킹스가 재밌는 거예요. 저 윗세대에서 한번 싸움이 나면은 그게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갑니다. 바이킹들은 자기 씨족이 받은 모욕을 복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겁쟁이가 되고요. 겁쟁이로 낙인이 찍힌 사람은 발할라라는 곳에 죽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발할라는 일종의 사후세계인데 거기에는 용맹한 전설적인 바이킹들이 다 술을 마시고 있고 그들의 영웅담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이킹들한테 죽어서 발할라에 입성하는 것은 최고의 소망이고, 마이클 헐스트는 전투에서 죽어가는 바이킹이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서 발할라라고 웃는 장면으로 바이킹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다른지를 표현하고 있죠. 또 바이킹들에 대해서 많이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실드 메이든의 존재예요. 실드 메이든은 방패를 든 처녀라는 뜻이고 바이킹들의 여전사를 말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라게르타라고 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 해석이 됐는데, 이 여전사들이 진짜 존재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바이킹의 레전드 안에는 여전사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걸로 봤을 때 다른 문명에 비해서 여성들이 전쟁이나 전투의 참여도가 아마도 높았을 것이고 굉장히 남녀 평등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이제 마이클 헐스트가 잘 반죽해서 많은 역사 속의 바이킹들을 갖다 한 가족으로 편성해가지고 재밌는 스토리가 끊기지 않는 바이킹 로얄 패밀리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가 바로 더 바이킹스입니다. 저는 마이클 헐스트가 갑자기 왜 바이킹의 이야기를 노래하려고 했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읽는 역사의 대부분은 정착민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땅 주변을 오가는 유목민들은 대체로 오랑캐로 그려집니다. 뭐 거란족, 여진족처럼. 근데 마이클 헐스트는 이 역사적 관점을 뒤집어 버립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시점에서 정착민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꿀벌처럼 이쪽의 문화를 저쪽에다 옮기고 저쪽의 문화를 이쪽으로 가져오면서 그 나라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떤 지역에 공통 문화가 있다면 그 공통성은 사실은 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한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는 정착민들의 역사도 알지만 바다나 육지를 떠돌아다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바이킹 시리즈를 보면서 가장 깊이 역사 덕후로서 느낀 부분입니다. 자, 마이클 헐스트 3부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역사 덕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영화, 드라마,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저 같은 중세 덕후들에게 오랜만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큰 스케일의 중세 영화가 당분간 영화관에 나오지 않아서 좀 지루해하고 있던 참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치열했던 100년 전쟁을 모티브로 한 더 킹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던 아징코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영웅 헨리 5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헨리 5세 파헤치기, 조승현의 탐구생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영국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6명의 여성과 결혼했던 스캔들의 주인공 헨리 8세,
스페인의 아르마다를 격파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또는 대영 제국에 해질 날 없다라는 시대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헨리 5세는 그다지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화 제작자들이 이분을 The King, 영어에서 정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A King이 아니라 The King이라고 불렀을 만큼 최소한 영국의 남자 왕들 중에서는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헨리 5세라는 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던 시기에 헨리 5세는 자기가 직접 영국군을 이끌고 프랑스의 깊숙한 곳까지 진격을 해서 전투마다 승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세 전쟁이라는 건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의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도는 수가 있고 헨리 5세의 군대에서 실제로 전염병이 돕니다. 먼저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퇴로를 보호하는 보병대와 함께 자기는 제일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소식이 프랑스군의 귀에 들어갑니다. 약 8, 9천 명의 보병과 함께 있던 헨리 5세가 16,000명에서 4만 명 사이였다라고 추정하는 프랑스 기병에 의해서 포위되게 되는 거예요. 병사들이 상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때 영국의 민담에 의하면 헨리 5세가 병사들 앞에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연설을 했대요.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라는 극에 의하면 헨리 5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소수, 행복한 소수, 우리 형제의 무리여. 오늘 이곳에서 나와 함께 피를 흘린 자는 모두 다 형제다. 아무리 그의 출신 신분이 낮더라도 오늘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를 귀족과 동등하게 만들 것이다. 용기를 받은 병사들이 프랑스의 기마대를 전멸시키고 항복까지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셰익스피어라는 극작가가 쓴 이야기입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복돋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했던 훌륭한 왕으로 영원히 기억돼 있어요. 자, 그럼 헨리 5세의 인간적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 헨리 5세는 사실 어렸을 시절에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대요. 중세기 같은 고도로 신분화된 사회에서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헨리 5세 아버지 얘기를 좀 알아야 헨리 5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를 미리 보고 가시면 가장 좋아요. 헨리 4세의 아버지는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역사 같은 거 읽으면 왕세자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왕의 5번째 아들이 어떻게 됐다. 관심도 없죠, 사람들이. 인생이 별 볼 일 없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헨리 4세의 아버지는 랑카스터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의 영주였습니다. 가난한 건 아니지만 왕하고는 한참 거리가 있죠. 하지만 헨리 4세는 자기가 왕의 사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영국 왕이 리차드 2세였는데 어떤 사람이 리차드 2세 욕을 하니까 헨리 4세가 발끈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결투 신청을 합니다. 이제 리차드 2세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척이 결투를 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자기도 난감하니까 헨리 4세를 귀양을 보내버려요. 헨리 4세 입장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귀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헨리 4세가 뺨 한 대를 더 맞게 돼요. 헨리 4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리차드 2세가 너는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이 영토를 일단 내 명의로 해놓겠다라고 합니다. 헨리 4세 입장에서는 내 재산까지 다 몰수해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헨리 4세는 영국으로 귀국해서 자기를 따르고 리차드 2세에게 불만이 많은 귀족들을 모아서 리차드 2세와 전쟁을 벌입니다. 역모를 한 거죠. 리차드 2세를 포로로 잡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부터 헨리 4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헨리 4세 이야기를 하면 헨리 5세의 어린 시절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조그마한 지역 영주의 아들인데 수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고요. 또 아버지가 귀양을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자랐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과 같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패싸움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한 왕으로 기억돼 있고 또 셰익스피어도 헨리 5세라는 연극에서 그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킵니다. 자, 그런데 헨리 5세가 왜 백성들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이 프랑스와 그렇게 오래 전쟁을 했느냐? 이것도 미스테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데 왜 하필이면 전쟁이라는 길을 택했냐? 사실 헨리 5세의 아버지인 헨리 4세는 영어를 쓰는 첫 번째 영국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하죠? 영국 왕이 영어를 안 쓰면 어떤 언어를 쓰느냐? 프랑스어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의 왕들의 정통성은 프랑스의 북방적인 노르망디의 공작인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면서 그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거에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프랑스 귀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영국을 정복한 프랑스 귀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복당한 민족인 영국 사람의 언어를 자기네가 배울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배우면 누가 배워야 됩니까? 영국인이 프랑스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헨리 4세 이전의 영국 왕들은 평민들은 영어를 쓰더라도 자기네들은 프랑스어를 고집했어요.
오늘날까지 영어라는 언어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소는 cow라고 부르지만 소고기는 beef라고 부릅니다. beef라는 단어는 원래 프랑스어로 소를 뜻하는 boeuf에서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소를 기르는 사람은 평민이니까 소가 살아있을 땐 cow고 소고기를 먹는 건 귀족이니까 고기가 되면 프랑스어로 바뀌는 거죠. pig는 원래 영어에 있던 단어고 돼지 고기를 뜻하는 pork는 프랑스어로 돼지를 뜻하는 포에서 옵니다. 이런 언어의 차이가 아직도 그 당시의 신분 사회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헨리 4세는 조그만 지역의 영주였고 헨리 5세는 또 평민들과 뒹굴면서 자라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두 번째 영국 왕이 됩니다. 프랑스 왕들은 이 영국을 자기 신하인 노르망디 공작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종의 프랑스 속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반전이 생깁니다. 에드워드 2세라는 영국 왕이 이사벨 드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사벨의 오빠가 프랑스 왕이 되는데 후계자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법에 의하면 이 왕관이 누구한테 갑니까? 가장 촌수가 가까운 사람한테 가요. 그게 누구예요? 여동생 이자벨이에요. 그럼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사벨은 지금 영국의 왕비입니다. 그럼 이사벨한테 프랑스의 왕관이 가면은 그 왕관이 누구한테 상속이 되냐? 이사벨의 아들인 에드워드 3세한테 갑니다. 에드워드 3세는 영국의 왕도 되고 프랑스의 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거꾸로 프랑스가 영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 귀족들이 비상회의를 합니다. 이사벨이 프랑스의 왕관을 상속하는 걸 막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셀릭 프리모제니처라고 하는 법을 꺼내들어요. 이 법에 의하면 여성은 영지와 타이틀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을 건너뛰고 프랑스 왕관을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 3세는 자기 엄마를 통해서 프랑스가 자기 땅이어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갔다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요. 프랑스는 노르망디 공작의 후예가 기껏 지방 영주의 후예가 자기가 왕노릇한다, 괘씸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둘이 전쟁을 시작해서 끊이지 않았던 전쟁이 바로 백년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백년 전쟁은 현대인들은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국가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세기에서는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한 집안의 두 갈래가 프랑스 왕관이 누구의 상속권이냐를 가지고 유산 싸움을 한 거라는 거죠. 백성들의 이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쟁을 이어나간 헨리 5세가 그럼에도 민중의 영웅인 이유가 뭐냐? 이전에는 프랑스 말을 하는 영국 귀족과 프랑스 말을 하는 프랑스 귀족이 싸웠습니다. 근데 헨리 5세부터는 병사들과 똑같이 영국 말을 하는 왕이 프랑스 말을 하는 프랑스 왕과 싸웁니다. 국가 간의 대결이 맞아요. 그리고 헨리 5세는 말을 타고 싸우지 않고 아진쿠르에서 보병대와 궁수들과 같이 싸웠어요. 영국의 상상력 속에서는 말을 타고 싸우는 거는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전투기술이고요. 활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영국의 전투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5세가 말을 타고 싸우지 않고 활 부대와 같이 서서 활로 기마대를 전멸시켰다는 것은 영국의 전투 방식으로 프랑스의 전통 전투 방식을 이겼다는 뜻도 돼요. 특히 이제 영국에서 헨리 5세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은 나폴레옹이 영국을 위협하던 1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기까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또 영국에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기마대로 입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탈 줄 아는 귀족만 기마대로 입대를 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평민들은 보병으로 입대를 했단 말이에요. 중세 역사는 항상 극작가라든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 돈을 받았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셰익스피어를 후원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고 엘리자베스의 할아버지는 헨리 7세입니다. 헨리 7세는 랑카스터 집안, 즉 헨리 4세, 5세의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스스로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헨리 5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상이 됩니다. 당연히 자기한테 돈을 주는 사람의 조상은 멋있게 그렸겠죠. 하지만 어쨌든 영국인들의 상상 속에 헨리 5세는 수많은 극과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영국 기사도와 리더십의 표본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은 케네스 브래너가 주연한 헨리 5세라는 연극인데 아마 유튜브에서 헨리 5세의 Band of Brothers Speech 치면은 이 케네스 브래너의 연기가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할로우 크라운이라고 그래서 리차드 2세부터 리차드 3세까지 모든 셰익스피어 연극을 이어가지고 만든 시리즈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 톰 히들스톤이라는 배우가 헨리 5세 역할을 맡았고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온 The King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헨리 5세를 어떻게 다룰지 굉장히 궁금해요. 셰익스피어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굉장히 훌륭하고 민중과 함께한 리더로서 표현이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료나 새로운 고증에 의한 반전을 제시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관전 포인트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는 이제 미리 이런 영화들을 보고 가가지고 헨리 5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새 영화에서 새 시대에 맞게 표현이 됐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헨리 5세 예습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 영화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잠깐 중지했던 마이클 헐스트 3부작 다시 이어서 갈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볼지아와 The Vikings에 대한 역사 배경 설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역사 덕후들의 엄청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헐스트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마이클 헐스트는 시나리오 작가자 드라마 제작자예요. 그분의 펜 끝에서 시작된 드라마로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The Borgias, The Tudors, The Vikings 같은 엄청난 히트작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역사 설명해 주는 거 들으면서 얼마나 머리 아파하고 졸려합니까? 근데 마이클 헐스트의 스토리텔링에 한번 빠지면 자발적으로 그 시대의 정보와 인물들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역사 스토리텔러한테는 정말 큰 형님인 거죠. 저는 이 마이클 헐스트의 스토리텔링의 매력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분의 스토리텔링은 제가 느끼기에는 유럽의 옛날 성당에 있는 거대한 벽화나 천정화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천정화를 보면 그 안에 조그만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몇 걸음 뛰어 그림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성경 얘기 전체의 느낌이 내 가슴으로 확 와서 꽂힙니다. 마이클 헐스트의 드라마도 수십 편에 걸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왕족부터 고생스럽게 산 농민까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은 그 시대의 그 나라는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역사 드라마 제작자들은 우리가 볼 때 좀 불편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받는지가 빼놓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비해서 마이클 헐스트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흥미 요소로 오히려 승화시키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더욱더 재밌습니다. 마이클 헐스트의 드라마는 유럽의 역사를 세계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 이 마이클 헐스트의 드라마 3편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 지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이클 헐스트의 작품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 The Tudors라는 작품에 관련된 역사 배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 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 마이클 헐스트 형님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재혼을 하는 이야기는 역사 스토리 중에서 가장 많이 연극, 영화, 소설로 다뤄진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다뤄진 얘기에다가 어떤 시각을 보탤 수가 있느냐. 이 마이클 헐스트는 자기만의 색채를 더했어요. 헨리 8세와 앤 볼레인 얘기는 사실 그 당시 유럽의 역사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핑계 정도예요. 헨리 8세와 앤 볼레인은 조그만 조각배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 이 큰 강물, 그 조각배가 어디에 떠 있는지를 갖다가 다채롭게 조명을 합니다. 그럼 이 강물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 어디냐면요. 헨리 8세가 프랑스의 왕인 프랑스와 1세나 독일의 황제인 카를 5세와 만나는 순간들에서 헨리 8세와 앤 볼린이 타고 있는 조각배가 얼마나 거친 물살 위에 떠 있는지 느끼게 해줘요. 당연히 유럽인들은 교과서 속에서 이 두 명의 중요한 왕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튜럴스 역사 배경 설명은 이 두 명의 왕이 어떤 사람인지 위주로 해보려고 해요. 일단 프랑스와 1세를 만나봅시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이 사치, 향락, 그리고 바람둥이라는 수식어로 기억하고 있는 왕이에요. 프랑스 왕들 얼마나 바람기 많고요.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프랑스와는 굉장히 독특한 교육을 받았어요. 프랑스와 이전의 왕들은 문과 무 중에서 무를 더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의 어머니는 이탈리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아들은 똑똑하고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들한테 당시 대부분의 왕들이 배우지 않았을 정도 수준의 시와 예술과 문학과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사 출신인 칼싸움을 좋아하고 말타기를 좋아하는 자기 신하들과 프랑스와 사이에 좀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프랑스와는 자기 나라인 프랑스보다 이탈리아를 더 숭상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마침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인 밀라노가 나폴리라는 다른 도시국가의 위협을 받으면서 프랑스와한테 SOS를 치는 거죠. 사실 프랑스와는 이탈리아에서 전쟁에 참전해서 얻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탈리아를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필요 이상으로 참여를 해서 군비를 낭비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심지어는 끝에 가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프랑스와 1세는 수많은 이탈리아 예술가들을 프랑스로 데리고 와서 프랑스 문화와 럭셔리에 초석을 놓게 된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밀라노에서 그는 빚에 시달리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묘는 로아르 강변에 있는 시골 동네인 암보아스에 있어요. 이탈리아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대작 모나리자는 그때 들고 왔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죠. 또 프랑스와는 로마에서 야한 그림을 그리다가 교황청의 비윤리적인 화가로 찍힌 줄리오 로마뇨라는 사람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궁전인 퐁텐블로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한 복도를 주고 야한 그림을 마음껏 그리게 합니다. 프랑스 화가가 어떤 성격인지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하죠. 교황님의 금속 세공사였던 벤베니토 첼리니라는 기술자도 프랑스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식기 같은 걸 만들게 하는데, 특히 이제 첼리니가 만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바다의 신 넵튠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나체로 누워있고 주변에 있는 산호와 여러 가지 바다의 형상을 갖다 금은보화로 장식했는데, 뭐냐면요, 프랑스와 1세가 그 안에 소금을 넣어놓고 식사할 때 소금 뿌리는데 또 썼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치스러운 사람인지 알겠죠. 프랑스와 1세가 어둡고 칙칙한 군사 요새인 샤토 성을 팔레 궁전으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로아르 강변에 있는 암보아즈, 물로아, 샴버, 퐁텐블로 이런 성들이 파리 근교에 자리를 잡게 돼요. 오늘날도 유명한 관광지죠. 프리스타일, 이런 한량 스타일인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 독일의 황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카를 5세는 일단 뭘로 기억이 돼 있냐면 유럽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왕으로 기억이 돼 있습니다. 아니, 왕인데도 땅이 많았다. 어느 정도 많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카를 5세는 엄마로부터 스페인 전체를 물려받습니다. 괜찮은 유산이죠. 그 다음에 친할아버지로부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있는 많은 영토를 물려받게 되고요. 친할머니로부터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가 있는 땅 플러스 프랑스 동부 지역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지게 돼요. 카를 5세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를 5세의 외할머니가 컬럼버스를 아메리카 대륙에 보낸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스페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남미 전체도 영토가 되는 거죠. 카를 5세는 자기가 유럽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완전히 쫓아낸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던 이사벨라 여왕의 후예라는 것과 교황청에서 타이틀을 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책임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유럽의 가톨릭 종교의 수호자라고 여기게 돼요. 자, 이 세 명이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헨리 8세는 첫 부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반대를 하니까 교황청에서 영국 교회를 분리시켜서 성공회를 만듭니다. 카를 5세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가톨릭 종교의 수호자로서 자기가 벌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겠죠. 근데 여기 또 가족 문제까지 끼어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카를 5세의 엄마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카를 5세가 캐서린이 공경에 처했을 때 교황청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혼을 안 되게 만든다든지, 영국에 비즈니스 때문에 갔을 때 캐서린을 만나서 제가 이 수모에서 이모 꼭 구해드릴게요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둘이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프랑스와 1세와 헨리 8세는 만나기만 하면은 이 드라마에서 서로를 사촌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사촌은 아니고요. 프랑스 왕실과 영국 왕실은 같은 조상한테서 내려온 먼 친척 관계예요. 근데 이게 좋은 친척 관계가 아니라 맨날 유산 싸움을 하는 친척 관계입니다. 백년 전쟁 자체가 지금의 눈으로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두 나라의 전쟁으로 보지만 사실은 같은 집안의 두 갈래에서 왕관이 자기 상속물이라고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 백년 전쟁이 끝난 게 기껏 헨리 8세와 프랑스와 1세 세대의 한 두 세대 전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아직 굉장히 짙게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척이라고 친하게 지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안 친한 친척입니다. 그럼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는 사이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에 참전했다가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그때 포로로 프랑스와 1세를 끌어간 사람이 바로 카를 5세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기싸움과 자존심 싸움과 묘한 역학이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시대 유럽 역사 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헐스트가 이 세 사람을 자꾸 등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왜 현대인들한테도 그렇게 재밌었냐? 프랑스와 1세의 성격과 카를 5세의 성격과 헨리 8세의 성격을 보면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인의 특성과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람들은 이 유럽이 봉건제도에서 절대 왕권으로 가고 있는 그 사이의 사람들이에요. 봉건제도 때는 영주가 자기 동네의 법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전체 문화라는 게 생기기 어렵겠죠. 하지만 프랑스와 1세, 헨리 8세, 카를 5세 시대부터 한 왕이
그 나라 전체의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법이 훗날 여러 변형을 거쳐서 그 나라의 현재 시스템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의 시스템 안에는 이 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는 유럽인들은 프랑스와 1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저 모양이구나, 아니면은 헨리 8세가 하는 걸 보면서 야, 영국 애들은 저 시대부터 저랬구나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마이클 헐스트의 천재성인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유럽 역사 전체를 그리려고 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유럽 역사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순간이 유럽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헨리 8세와 앤 볼렌의 사랑 얘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 사랑 얘기 안에 봉건 시대에서 국가체제를 갖춰가는 유럽 역사 전체가 담겨 있다는 걸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지식으로 무장을 하신 다음에 튜럴스 시리즈를 다시 보신다면 굉장히 다른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승연의 탐구 생활에서는 다른 TV 드라마, 특히 마이클 헐스트의 볼지아스와 바이킹에 대한 얘기도 할 테니까요. 마이클 헐스트의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역사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19세기 초 영국의 리전시 시대 귀족들의 연애와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퓨전 사극이죠. 브리저튼 역사 배경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궁금이분들이 이제 브리저튼 리뷰를 부탁하셔서 브리저튼을 보고 이제 처음 느낀 것은 19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한 가십걸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십걸은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미드죠. 맨하탄 엘리트 자녀들의 뭐 연애, 배신, 뒷담화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성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시대 배경이 다르죠. 맨하탄의 부유층 대신에 19세기 초반 영국 귀족 자제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특이한 것은 이제 200년의 거리가 있는 다른 역사적 시대에 똑같은 구성을 적용했는데도 술술 잘 풀리고 굉장히 보는데 재밌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리전시 시대에 만들어진 연애관 중에서 지금 현대사회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전시 시대의 연애와 오늘날의 연애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영국 역사 속에서 리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시대인지를 알고 이 드라마를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리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전트가 다스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영국 왕실에서 리전트라는 것은 이제 대리왕을 말해요. 왕이 어떤 이유로든 직접 국가를 통치하지 못할 때 주로 친인척한테 나 대신 나라를 좀 맡아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대리로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리전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제 더 리전시라고 해가지고 대문자로 쓸 때는 1812년부터 한 1820년 사이에 조지 3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정신질환으로 국가를 통치하지 못하게 돼서 그 아들, 나중에 조지 4세로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프린스 조지가 영국을 다스리던 시기를 말해요. 이 리전시 시대는 영국 역사에 있어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고 모순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영국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좀 풍정등화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바로 전 시대인 조지 3세 시대에 영국의 방대한 북미 식민지에 있는 13개의 커뮤니티가 자기네들끼리 힘을 뭉쳐서 영국을 몰아내고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화정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또 그 얼마 후에 영국이랑 끊임없이 투닥투닥했지만 사실 혈통으로는 한 집안인 사촌 왕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왕조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뒤집히게 되고 영국 왕실의 친척들이 줄줄이 단두대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나타나서 혁명과 공화정의 메시지를 전 유럽에 전파하고 다니던 시기예요. 영국은 이제 수많은 유럽 귀족들의 망명지가 됐고, 어떻게 보면은 왕조 그리고 종교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옛 질서, 앙시엔 레짐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외롭게 프랑스와 싸워야 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브리저튼 같은 드라마라든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처럼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은 평화로운 시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영국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브리저튼의 캐릭터 중에 한 명인 톰슨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임신 중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남자친구가 어디 갔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할 때 자기 남자친구가 웰링턴과 함께 스페인에 갔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때 영국의 장군이었던 웰링턴 공작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나폴레옹과 맞서 싸운 페닌슐라 캠페인이 벌어지던 시기가 이 드라마의 배경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사죠. 근데 영국이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백성들은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가 왕이 될 것을 희망했겠죠. 하지만 프린스 조지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군사 정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술이라든지 문학 그리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향락을 즐기던 군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힘들던 시기에 아이러니하게 영국의 귀족 사회만큼은 굉장한 문화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인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리전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인으로만 봐도 롤드 바이런과 키츠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또 소설로는 월터 스캇과 제인 오스틴, 그림으로는 컨스타블과 터너, 과학자 패러데이, 그리고 오늘날의 런던에 뭐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건축가 존 내시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리전시 시대라는 전쟁 중에 활동을 했던 문화인들이에요. 또 리전시 시대는 그 전 시대에 시작된 산업혁명의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우리가 현대사회에 당연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들이 처음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까지 지하 쇼핑몰을 아케이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쇼핑몰이라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데 그 쇼핑몰의 이름이 벌링턴 아케이드였어요. 그게 아마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또 이제 산업혁명의 가장 큰 발명품인 증기기관이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스팀 프레스라는 증기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인쇄가 가능한 그런 기계가 발명되면서 언론의 힘이 막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해슬릿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예계 또는 사교계의 가십을 다루는 요즘으로 말하면 태블로이드 페이퍼 같은 것도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레이디 위슬다운이라는 사람이 쓰는 태블로이드 페이퍼를 모든 귀족들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가십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셀레브리티 문화라고 하는 셀렙 문화라고 하는 것도 꼽히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잘 연기하는 걸로 유명했던 시돈스나 킨 같은 연극인들이 요즘 연예인만큼의 유명세와 사회적 각광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 런던 사람들이 좋아하던 게 스포츠 스타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최고의 스포츠 대결 중에 하나가 크립이라는 백인과 몰리노라고 하는 흑인 복싱 선수의 대결이었어요. 이게 하도 대중적인 관심이 많아서 롤드 바이런 그 시인 자신도 개인적으로 복싱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남자 주인공인 헤이스팅스 공작이 흑인 복수한테서 복싱 레슨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바이런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따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하지만 이제 리전시 시대의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현대인들한테 가장 깊은 영향을 오늘날까지 끼치고 있는 발명품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 시대에 굉장히 독특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념이었을 거예요. 이 리전시 시대에 나타난 획기적인 연애관은 연애를 통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평생 가야 되고 서로를 평생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만 아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독특한 이 시대의 연애관이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거 그냥 보수적인 연애관을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19세기 유럽 귀족 사회에서 얼마나 획기적인 결혼관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18세기 유럽 귀족들이 어떤 식으로 연애와 결혼을 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8세기와 19세기의 연애관을 비교해보면은 18세기의 유럽 귀족들은 연애와 결혼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결혼은 그냥 귀족적 의무의 한 부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순수 혈통을 물려받은 것처럼 자기도 순수 혈통을 가진 짝을 만나서 귀족 피를 100% 가진 자녀를 후대에 남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본 사람과 그냥 부모나 왕이 지정해주면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은 후계자를 낳고 나면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볼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장 리전시 시대의 최고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리전트 부부가 그런 식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요. 나중에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았어요. 리전트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로 혼자 가게 되고 이탈리아에 따라간 집사와 동거를 한다는 추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애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애인이었던 저지 백작 부인 프란시스 빌리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미 10명 있었고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귀족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결혼을 하고 출산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연애를 한다. 이 순서가 인생의 보편적인 순서였다면 19세기부터는 완전히 인생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18세기 귀족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18세기가 19세기에 비해서 훨씬 더 철저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작으로 태어났으면 무슨 짓을 해도 죽을 때까지 공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영토에서 계속 돈이 펑펑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귀족다운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방탕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18세기식 귀족들의 삶과 19세기식 삶의 충돌이 여주인공인 데프니와 그 오빠의 가치관 차이로 딱 이렇게 나타나요. 오빠인 브리저튼 자작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가수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오페라 가수에 대해서 별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브리저튼 자작의 베스트 프렌드인 헤이스팅 공작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화이츠 클럽이라는 신사 클럽에서 만나요. 그게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부각이 안 됐지만 화이츠 클럽은 리전시 시대에 실제 영국에 있던 신사 클럽인데 여기는 도박 클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이스팅 공작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이 데프니가 내 오빠와 친한 걸로 봐서 당신도 레이크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장면이 있는데 이 레이크라는 단어가 19세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주로 이제 18세기처럼 자유분방하게 귀족적인 특권을 만끽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불황아 또는 요새 말로 하면 뭐 양아치 이렇게 부르는 비하의 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예요. 19세기에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때는 정치사회적으로 유럽이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역사가 에릭 홉스바움이 이 시기를 Age of Double Revolution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치혁명이었고 또 하나는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었죠. 이제 18세기에 그 굳건했던 귀족은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귀족이다 라는 관념이 프랑스 혁명과 사회 변화의 여파로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귀족이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계속 즐기려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지 같은 개념이 영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말하는 신사도라는 개념이죠. 18세기처럼 신분제가 공고한 사회에서는 신사도라는 게 필요가 없죠. 젠틀맨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를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신사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제 평등이라는 이념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귀족도 어느 정도는 귀족답게 신사답게 행동해야 신사다라는 관념이 영국에도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이제 가장 신사다운 신사다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조지 보 브로멜이라고 하는 댄디라는 단어가 원래 그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설이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놀라운 것은 평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지 보 브로멜은 남성 패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이죠. 기지 높은 까만 코트를 입고 안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영국 신사의 전형이 브로멜의 패션에 기원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조지 브로멜은 깔끔한 검은 코트와 와이셔츠만 남겨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계급이 없어지고 뭐가 남느냐? 얼마나 내가 몸매 관리를 잘하고 옷을 잘 빨고 다려 입는 청결한 사람인지만 보이게 되죠. 그만큼 신사라는 개념이 태어난 신분을 과시하는 것에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는지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기적인 리전트도 브로멜의 패션을 따라했다는 걸 겁니다. 또 산업혁명의 여파도 있었겠죠. 산업혁명으로 자메이카 같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다든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큰 돈을 버니까 귀족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밀리게 돼요. 근데 귀족들은 공장을 세운다든지 장사를 하는 것은 자기 신분 이하로 전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원금 보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결혼을 할 때도 자기의 돈이 희석되지 않도록 비슷한 부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상속할 사람, 자기 부를 나눠 가질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변화에 맞물려서 그때부터 귀족들이 자기의 특권을 만끽하는 것보다는 프루던스, 즉 모든 것을 재고 조심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신사답다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영국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영국 귀족 집안의 부모들이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제들이 다른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급이 안 맞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는 해야 되지만 연애를 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모순된 숙제를 부모들이 지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볼 때는 고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리전시 시대의 연애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리전시 시대 이제 연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운 앤 컨트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사교 시즌이라는 거예요. 타운 앤 컨트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영국의 귀족들이 대체로 땅에 부가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의 대부분은 컨트리, 자기의 시골 저택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뭐 우리가 영국에 관광 가면은 보는 체스윅 하우스라든지 켄트 하우스 같은 녹지로 둘러싸인 그 거대한 저택들이 대체로 영국 귀족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시즌, 사교 시즌이 되기 시작하면은 귀족들이 다 런던에 있는 그로브너 스퀘어 같은 부자 동네로 몰려들어서 타운하우스라는 곳에서 몇 달 동안 기거하면서 여러 집을 방문하고 사교 파티에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그로브너 스퀘어에 있는 저택들에 마차가 도착하면서 레이디 위슬다운의 가십지에서 사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당시 이제 가십지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수많은 귀족집 자제 중에서 아직 사교계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은 미성년들 중에서 얼굴을 내비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말하자면은 어떤 신인들이 등장할 것이냐. 이렇게 신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프랑스어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데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연예인이 데뷔한다라고 한다든지 뉴욕 사회가의 인사를 뉴욕 데뷔탕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서 유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뷔를 했을 때 이제 이미 런던 사회계에서 명사인 어떤 귀부인들이 새로 데뷔한 젊은 여자 귀족 소녀를 자기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 클럽을 주도하는 귀부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저택에서 무도회를 열게 되고 이 당시 가장 유행하는 춤이 바로 왈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왈츠 댄스를 추다가 마음에 맞는 여성을 찾은 도련님들이 그 다음날 그 집을 찾아갑니다. 티타임에. 그래서 티타임에서 부모와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자기가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고 매너가 좋은 사람인지를 뽐내면서 대화를 이끌어가죠. 그때 이제 대화 실력이나 문화적 소양이 높다고 평가가 되면은 여성이 허락하면은 프로메나드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둘이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만 또 둘이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가지고 결혼 전에 스킨십을 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약 10피트, 한 3.5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뒤에서 양가 부모가 산책하는 커플을 감시하면서 따라가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자주 연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복잡함이 더해집니다. 그 당시에 유럽 귀족들은 남자들끼리의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귀족이 이제 수터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여성을 다른 귀족이 접근하는 거는 결투까지 갈 수 있는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교 파티에서 한 귀족 남성과 한 귀족 여성이 2번 이상 같이 춤을 춘다라고 하면은 다른 귀족 남성은 그 여성의 수터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 남성이 이제 프로마나드까지 갔잖아요. 공원에서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였다라고 하면은 순서가 당연히 약혼 그리고 지참금에 대한 니고시에이션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을 가진 엄마들은 절대로 남자와 둘이 있는 모습 또는 한 남자와 너무 친한 모습을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게 되고 다음 세대 빅토리아 시대가 되면은 이런 것이 숙녀의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브리절튼에 있는 연애의 모습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하던 봉건적인 연애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우리가 연애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아직도 사교 파티장에서 대체로 이성을 처음 만나고 마음에 들면은 둘이 따로 있을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까지 간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둘이 평생 사랑하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로 출산을 한다라는 관념은 우리가 리전시 시대에서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브리절튼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태동기부터 얼마나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8월에는 여러 나라의 식민사 또는 독립전쟁사를 다룬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국의 수단 침공을 그린 영화죠. Four Feathers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1880년대 4명의 젊은 영국 장교가 주인공이에요.
이 4명은 절친입니다. 거의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데 수단으로 파병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4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군인으로서 가진 역할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수단에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거기 가서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죽음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파병 전날에 장교직을 사임하게 되죠. 그 당시 영국 신사사회에서 가장 심한 모독은 누군가를 겁쟁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 영어에서는 아직도 누굴 겁쟁이라고 부를 때 치킨, 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뻑뻑뻑 하고 닭 흉내를 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를 겁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깃털 하나를 주는 전통이 있었대요. 자기가 형제처럼 믿었던 세 친구가 자기한테 깃털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3개의 페더가 되겠죠. 근데 4번째 페더가 있어요. 처음엔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와 결혼을 약속했던 자기의 여자친구한테 온 깃털이었습니다. 이 4개의 깃털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의 제목이 Four Feathers인 거죠. 나중에 이 사임한 장교가 자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혼자 아프리카에 가게 되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겪는 여러 모험과 우여곡절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일단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봐도 엄청나게 화려한 액션이 많은 블록버스터급 전쟁 영화고요. 죽은 히스 레저의 연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평론가들은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영국의 신사도와 기사도의 모순을 잘 잡아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신사도와 기사도를 비판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2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영국이 먼 나라인 수단에 왜 군사를 보냈는지, 2번째는 coward, 그 당시 영국 신사한테 왜 여러 가지 욕이 있었을 텐데 겁쟁이라는 욕이 가장 모독적인 욕이었는지, 이 2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전쟁은 앵글로-수다니즈 워, 무려 18년 동안 계속된 영국 수단 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이제 옛날 책을 보면은 이 이름보다는 Mahdist Revolt, 마디족들의 밀란 또는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전쟁의 발단 자체가 수단에서 밀란이 나게 되는데 종교적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이라든지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밀란의 중심에 있던 종교 지도자가 스스로를 마디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디가 아랍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영국인들이 마디와 그 족속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그래서 Mahdist Revolt라고 부르게 된 거죠. 당시 이제 수단은 이집트의 조공국이었죠. 이집트는 카디브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카디브들은 대체로 전통 수니파들이었기 때문에 수단에서 마디의 난이 일어나자 사이비 종교가 수단을 점거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군대를 수단에 파견해서 이들을 소탕하려고 하죠. 당시 이집트가 서구 군사제도를 도입했는데 서구식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인 장교가 이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수단에 갑니다. 근데 이집트의 군대가 아직 신식 무기 또는 신식 군사체계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서 사막에 익숙한 메디의 군대한테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요. 구조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Four Feathers의 장교가 배치받는 그 부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죠. 왜 이집트가 수단을 지네 땅처럼 생각을 하느냐도 이상하고, 왜 이집트의 군대를 영국인 장교가 이끌고 있냐,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요동치고 있던 중동의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00년대부터 1800년대 사이에 중동의 맹주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의 수도를 두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어요. 이슬람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고, 여러 이슬람 국가들의 왕과 영주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일종의 형님 국가로 모시는 군신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는 이 지역이 상당히 평온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신식 군대를 가지게 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실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이 요동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조각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중동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를 차지하는 자 중동을 다스린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집트가 가장 중요한 조각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역사가 긴 나라기도 하고요. 또 나일강이라는 젖줄이 있어서 엄청나게 비옥한 농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만큼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집트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사이의 관계가 좀 애매해집니다. 1800년대 초반에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식민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서구식 행정제도와 군사제도를 조금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집트의 통치자들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보니까 이게 형님으로 모실만 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옛날식이고 너무 낙후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카디브들은 명목적으로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의 관계를 깨지 않되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급진적인 서구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카디브들이 전통사회의 왕들이 서구화를 하려고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를 해요.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식민사에서 매번 일어나는 일이죠. 서구사회의 제도를 가지고 오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한 튼튼한 경제라는 기반은 가져오지 않고 행정제도와 군사제도만 가지고 와요. 그 과정에서 나라가 파산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파산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이 이 이집트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수에즈 운하의 지분의 44%를 받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영국과 이집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이 수에즈 운하는 1800년대 초반에 착공해가지고 중반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데 이집트와 프랑스의 합작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는 영국에서 수에즈 운하를 굉장히 많이 반대합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말하자면 아시아와 유럽의 통로죠.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 동방에서 유럽으로 물건이 들어올 때 아프리카를 삥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거리가 멀어지고 화물료를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에즈 운하가 완공돼가지고 거리가 짧아지면은 운송사업에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수에즈 운하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카디브와의 딜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가 자기네 손에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죠. 수에즈 운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당시 영국의 식민지의 지도를 보면은 영국은 유럽 저 서쪽에 뚝 떨어져 있고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역과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식민지들은 다 동양 쪽에 있어요. 인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국의 상해, 홍콩 이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동방에서 영국으로 흘러들어오는 부가 그만큼 빨리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수에즈 운하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집트의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이 이집트를 갖다가 영국이 직접 컨트롤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집트를 갖다가 완전히 식민화시켰다기보다는 프랑스와 영국의 여러 금융가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움이 자기네가 정책을 써가지고 카디브한테 서류를 올리면 카디브가 사인만 하는 그런 꼭두각시 정권으로 이집트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중동사회 질서에서는 수단이 이집트를 형님으로 모시고 이집트가 오스만 투르크를 형님으로 모셨어요. 이 이집트가 수단을 다스리는 거의 정통성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슬람 전체의 리더라는 것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집트가 이제 수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교도들인 프랑스와 영국의 꼭두각시가 됐다면 더 이상 이집트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전통사회의 농민들은 대체로 종교의 품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디의 품으로 달려갔고 수단에서 밀란이 나게 된 것이고 이집트는 수단이 전통적으로 자기네 땅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왕은 인재난이 심각했어요. 점점 행정 시스템을 서구식으로 바꿔가는데 그 행정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이집트의 내각과 공무 요직들이 전부 다 프랑스와 영국인으로 차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집트 군대의 지휘를 맡은 골든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골든은 카르툼이라고 하는 나일 강변에 있는 수단의 요새 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이 골든이라는 사람을 영웅을 만듭니다. 그래서 골든 오브 카르툼, 카르툼의 골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꼭 구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부대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이 돼요.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카르툼은 마디의 손에 넘어갔었고 골든은 죽은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골든의 죽음을 복수하자라고 그러면서 18년 동안 수단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나중엔 본국에서 온 군인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 인도, 캐나다 등에서 온 여러 젊은이들이 수단의 사막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죠. 이 상황을 알고 나면은 나라가 부른다 그래서 무조건 수단에 용맹하게 나가는 젊은이들보다 이 전쟁이 맞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는 히스 레저 캐릭터가 훨씬 더 성경지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어떤 21살짜리 영국 청년한테 가가지고 야, 저 멀리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네가 가가지고 그 사람 잡아올래? 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근데 여기에 보면 1800년대 영국 젊은이들은 기꺼이 나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을 왕따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신사도와 기사도라는 호전성 교육이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숨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도는 중세기의 무사들이 언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예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 단어를 명예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더럽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 유교 사회와 중세 무사 사회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이제 덕행을 베풀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욕할 이유가 없게 하는 것을 명예라고 해석을 한다면 유럽의 귀족들의 명예라는 것은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한테 응징을 해서 폭력으로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을 주로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Ritual of Honor 또는 Affair of Honor라고 불리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결투입니다. 누군가 나나 내 가족을 욕하게 되면은 칼이나 무기를 들고 싸울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딱 들어도 이게 굉장히 좀 구시대적이고 낙후된 생각이잖아요. 16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거의 모든 사상가들과 문학가들은 기사도를 갖다가 좀 우스꽝스러운 옛날 풍습으로 풍자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있죠.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되는 풍차를 향해서 창을 앞세워가지고 돌진하는 모습이 이성의 시대를 사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19세기가 되면서 영국에서 갑자기 이 기사도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롤드 바이런 같은 시인이 마제파 같은 기사도를 숭상하는 시를 쓰고 월터 스캇 같은 작가들이 아이바노 같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19세기 영국이 전쟁을 수행하던 방식과 기사도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젊은이들을 갖다가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기사도가 유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사실 영국과 기사도는 서로 잘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영국하면 기사도를 떠올리지만 기가 말을 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기마대가 약합니다. 섬나라기 때문에 해군이 강하죠. 그리고 19세기에 영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은 해상을 장악했기 때문이지 기마대가 강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여가지고 가장 중세기와 거리가 먼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중세기의 습성과 전통을 갖다가 숭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다시 말하면은 군사적 이유가 없이는 기사도를 숭상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인도나 수단처럼 먼 곳에 기꺼이 가게 하려고 하면 명예를 손상당했을 때 그것을 꼭 피로 갚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주입시켜 놓으면 참 유용하겠죠. 골든이 포위당한 것이 영국에 대한 모독이다. 영국의 젊은이로서 가서 갚아라. 그러면 이제 기꺼이 가게 되는 장면.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수단에 여러분이 파견된다 그러면 전쟁! 그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대표가 되는 거죠. 또 당시 영국이 전쟁을 수행하던 방식이 라인전이라 그래서 유럽식 무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줄을 서서 무표정으로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제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고 돌진을 해도 앞에 올 때까지 무표정으로 기다렸다가 발사하면은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의연함이 필요했던 거죠. 결투라는 전통이 그 의연함을 키워주죠. 내가 화가 났어도 바로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무기를 가지고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적정한 때를 기다려야 되고 무기를 거둘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 바로 기사도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인데요. 메디의 군대가 낙타와 말을 타고 돌진을 합니다. 근데 영국 군인들이 사각형으로 딱 총검을 세우고 발포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기사도로 훈련된 젊은 군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영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당시 영국이 수행하고 있던 전쟁이 그다지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다. 이익을 위한 전쟁이다. 이런 관념이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긴 싫죠. 그래서 영국은 정의로운 전쟁 대신에 우리가 신사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사적인 전쟁은 뭐냐? 절차가 정확한 전쟁. 상대편이 먼저 우리나라를 모욕했을 때 그 나라의 편지로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위치에서 큰 전투를 벌인 다음에 왕들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조약을 사인하는 전쟁이 중세 기사들의 결투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기사도가 사용이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사도에 의해서 히트 레저의 캐릭터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 겁나서 틀린 걸 틀린 거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겁쟁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용감하다고 생각하지만 용감하다고 칭송받는 자가 진짜 겁쟁일 수도 있고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들 심지어 자기 애인이 자기를 겁쟁이라고 부르더라도 자기가 옳지 않은 거는 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일 수도 있다. 겁쟁이가 용감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용감한 사람이 겁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명작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이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식민사를 다룬 컨텐츠를 소개했죠. 9월은 이제 9.11 테러가 있던 달이기 때문에 중동 문제라든지 테러리즘을 다룬 컨텐츠를 몇 개 만들어 볼까 해요. 마침 이제 식민사와 중동 문제의 딱 접점을 묘사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역사 배경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1960년대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굉장한 극찬을 받았던 영화죠. 이 영화는 T. 로렌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이자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인 스파이의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 이 T. 로렌스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인물이죠. 그때 중동의 정세를 영국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서 1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전쟁 영웅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T. 로렌스가 여러 아랍 부족에게 했던 허황된 약속이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중동의 문제의 근원이 된 역사의 원흉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 로렌스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위관급 장교였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당시 중동에는 수많은 서양 열강들의 스파이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스파이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 얽히고 얽혀서 오늘날 그 중동의 복잡한 이 정치 상황이 맺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T. 로렌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렸지만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 중동에서 어떤 계략을 짜고 있었는지를 알고 이 영화를 보면 훨씬 더 그 역사적 중요성을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이 T. 로렌스는 중세 역사와 십자군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중동을 여러 번 다녀왔고 아랍어도 능통하게 할 줄 알던 몇 명 안 되는 영국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나자 중동 사막에 대해서 지리적인 정보가 부족하던 영국이 T. 로렌스를 갑자기 군대로 불러서 장교를 시켜주고 그 영국의 지도를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T. 로렌스가 직접 중동의 이집트, 카이로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핵심 인재를 런던에서 기용하지 않고 이집트의 카이로로 보냈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1차 세계대전 하면 흔히 한쪽에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쪽에는 독일이 참호를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던 그 영화 1917에 나오는 것 같은 서부전선의 상황을 흔히 연상을 합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어서 세계 전역에서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터키였습니다. 이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15세기부터 지중해 동쪽의 강호였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중세식 제국에서 터키라는 근대 국가로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터키의 정치적 상황이 이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상황을 여러 서양 열강들이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유도하도록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T. 로렌스가 수행했던 작전도 그런 작전 중에 하나죠. 오늘날 지도에서 터키를 보면 이제 지중해 동쪽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물려받았던 당시의 터키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이라크에서 서쪽으로는 오늘날의 그리스까지 남쪽으로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까지가 다 터키의 영향력 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1차 세계대전의 판세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일단 터키는 어떤 나라에도 선전포고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이 터키를 자기네 편으로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중세기부터 엄청난 앙숙이었어요. 이 지정학에 대한 책을 보면 대체로 이런 나라들 내추럴 에너미라는 말이 있죠. 이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옆나라. 그러니까 러시아의 내추럴 에너미가 터키이기 때문에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논리로 터키는 당연히 독일 쪽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당시 유명한 독일의 귀족 외교관이었던 본 오펜하임이라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본 오펜하임 같은 그 유럽의 상위 외교관들은 대체로 왕족이나 귀족 같은 혈통으로 그 자리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그 젊은 외교관들을 그 나라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본 오펜하임은 칼 프로이퍼라고 하는 T. 로렌스의 라이벌로 유명한 유능한 스파이를 중동 지역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제 칼 프로이퍼가 이제 터키에 가서 보니까 터키의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이제 그 당시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옛날 봉건적인 그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버리고 영투르크라고 불리는 젊은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국가 개발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혁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이슬람의 리더로서 생각해온 이 세력들이 이 영투르크 정권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칼 프로이퍼는 그 당시 영국이 이집트를 점거하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터키
터키가 다시 한번 이슬람의 리더가 돼서 이교도인 영국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이집트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면 이 터키에 있는 종교 세력들이 영투르크 정권 밑으로 집결하게 될 거라는 논리를 펴면서 터키 정권을 설득하죠. 그래서 결국 터키는 이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독일은 그 대가로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전략적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키와 독일이 같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 영국이 점거하고 있는 이집트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하게 되죠. 이 칼 프로이퍼 같은 그 유럽의 지식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 중동의 상황을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십자군들이 모아서 크리스찬들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썼던 구호인 성전, 지하드라는 단어를 꺼내서 터키의 정치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주게 되죠. 그 단어가 오늘날까지 남아서 테러리스트들의 구호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그 유산이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 터키가 전쟁에 가담을 하자 영국이 바짝 긴장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영국 제국의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영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와 인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터키의 지도를 보면 이라크의 바스라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바스라 항에서 터키가 함대를 띄우면은 인도가 코앞입니다. 거기다가 이집트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는 이 영국의 동방 식민지에서 영국 본토로 들어오는 병사나 물자 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꼭 통과해야 되고, 만약에 수에즈 운하를 터키에게 뺏기게 되면은 영국의 모든 상선과 군사 보급선이 아프리카 전체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국은 이 이집트와 인도가 위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카이로 사령부, 이 영국인들로 구성된 카이로 사령부와 인도 사령부가 이 터키를 전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스파이 전략을 짜게 되고, 거기서 T 로렌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카이로 사령부는 이 칼 프로이퍼의 지하드 논리에 반해서 내셔널리즘 논리를 중동에서 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래 이 중동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투르크라는 이민족들이 와서 아랍인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슬람이라는 것을 만든 위대한 아랍 민족이 다시 부흥해서 투르크족들을 중동에서 내쫓아야 된다. 거기에 영국이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아랍인들이 중세기에 문명의 꽃을 피웠던 뭐 바그다드라든지 다마스커스 같은 도시들은 그 리더십이 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결탁이 돼서 문화적으로도 서구화돼 있거나 투르크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아직도 옛날식 아랍인들의 자존심과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족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디 있었냐 하면은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 베두인들이었어요. 이 베두인들은 이제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족 간의 원한이라든지 원수 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을 집결시켜서 터키와 싸우게 만들려면 어떤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부족장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 영국의 카이로 사령부에서 집중했던 인물은 하셰미드라는 부족의 주장인 후사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왜 주목하게 되냐면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이 남서쪽에 메카와 메디나라는 동네가 있죠. 여기는 이제 무함마드가 초기에 이슬람 신도들을 교화시킨 곳이라서 이슬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 도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부족은 여러 아랍 부족 중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메카와 메디나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부족의 추장을 샤리프라고 부르는데, 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샤리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국 편을 들면 다른 아랍 부족들도 영국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일시적으로 T 로렌스라고 하는 젊은 장교, 아랍어에 능통한 장교를 그 하셰미드 부족에 파견을 하게 되고, 이 T 로렌스는 잠깐 거기서 상황 파악만 하고 뉴콤브라는 새로운 영국 장교로 이제 원래 교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로렌스는 이 중세 역사를 공부해서 각 추장들이 자기의 배너를 들고 와서 싸우다가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집에 가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유럽도 중세기에는 전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뉴콤브라는 사람은 근대적인 전쟁 교육을 받은 장교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랍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후세인의 아들이자 이 아랍 저항군의 리더 역할을 하던 파이셀 왕자가 나는 로렌스랑 일하고 뉴콤브와는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영국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 로렌스는 아랍 셰이크, 아랍 왕자의 옷을 입고 낙타를 타고 큰 칼을 휘두르면서 마치 중세 전사의 모습으로 터키군과 싸웠고, 그 모습이 특히 미국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T 로렌스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큰 영웅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아라비아의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 전쟁 영웅의 모습으로만 그를 기억하고 있고 이 영화도 처음에 T. 로렌스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장례식에서 그를 중동에서 알았던 사람들이 회상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왜 T. 로렌스가 오늘날 중동의 문제에 화근이 됐다고 여기느냐,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의 여러 식민지 사령부들이 얼마나 서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로 사령부에서 T. 로렌스를 보내서 아랍 반군을 주도할 때는 후세인이라는 사람 또는 파이젤이라는 후세인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영국이랑 힘을 모아서 터키군을 중동에서 몰아내면 당연히 거기다가 영국의 주도하에 새로운 아랍 대국을 갖다가 영국이 만들어줄 거고 거기에 왕은 우리 하쉐미드 부족이 대대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국의 인도 사령부는 또 다른 작전을 피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인도 사령부는 이 하쉐미드 부족의 가장 큰 라이벌 부족이었던 사우디 부족이라는 부족을 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우디 부족도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아라비아, 새로운 아라비아 대국의 왕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또 저 위에 런던에 앉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있는 부족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합군, 동맹국은 이 서부전선에서 자기네와 같이 독일과 싸우고 있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시리아와 레바논 일대를 프랑스한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영국의 외교관 사익스와 프랑스 외교관 피콧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실제로 그 지역을 프랑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국이 여러 사람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T. 로렌스의 하쉐미드 반군과 이 이집트에 있는 영국 정규군도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이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에런 에런슨이라고 하는 농학 박사예요.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인데 이 미국의 유태인들과 유럽의 유태인들을 새로운 농경 기술로 이스라엘 땅에다가 옥토를 만들어서 정착시킬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말로 자이오니스트, 시온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농학 박사고 이 사막에서 지하수를 꺼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영국군이 어디서 물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정보를 당시 이집트에 있는 영국 정규군을 이끌던 엘렌비 장군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유태인들도 우리가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몰락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땅의 일부를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폭풍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T. 로렌스와 같이 싸웠던 파이젤은 당시 중동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은 받지 못해요. 그건 프랑스한테 가게 되고 오늘날 이라크 땅을 받게 되죠. 영국에서 이라크의 왕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젤의 후예들이 결국 쿠데타로 물러나게 되고 그 나라의 이라크의 내셔널리스트 정권인 베스 정권, 사담 후세인의 정권이 자리 잡게 되죠. 인도 총독부와 같이 싸웠던 사우디 왕조는 그 남쪽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차지하게 되죠. 그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지은 나라죠. 거기서 이제 기름이 발견되면서 이 사우디 왕조가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근데 이 사우디 왕조는 T. 로렌스가 몇 번 인도에다가 사우디 왕조랑 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양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름 수출로 번 돈으로 여러 가지 근본주의적인 종교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교육시설에서 안타깝게도 9.11 테러를 한 장본인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 때문에 T. 로렌스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오늘날까지 엄청난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제 T. 로렌스의 역사적 과오를 평가하기보다는 이 영국의 선민의식에 주입받은 젊은 영국인이 갑자기 아라비아에 가서 싸우게 됐을 때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충격, 문화적 충돌 이런 것들과 그가 다시 영국인들과 얘기를 해야 될 때 얼마나 소통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두 문화를 오가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는 막 삼국지나 플루타르크 영웅전 같은 거를 읽으면서
호걸로 태어나서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또 저와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세 역사 좋아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20대에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저한테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30대가 돼서 이 세계 역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중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나서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제가 그 T. 로렌스를 바라보는 눈은 자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명의 인간이었을 뿐이고 이것이 50년, 10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또 몇 살에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